폴란드 국방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20억 달러를 한국에 쏟아부었는데 유럽 전문가들은 실패를 예언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 실전 경험제로 중국산 방공망 앞에서 무용지물일 거라고요. 그런데 태국 국경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기 주제에 전쟁터에 뭐하러 나왔냐는 조롱 속에서 그 작은 전투기가 72km 밖에서 콘크리트 벙커를 지워버렸습니다. 4발 발사, 4발 명중, 손실 제로. 중국제 HQ-7 방공망은 레이더에도 잡지 못했고 세계 언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년 경력의 폴란드 엔지니어 한 명이 방콕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 무기의 약점을 찾아내 계약을 취소시키라는 급비 임무를 받고요. 그런데 그가 목격한 건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만들지 못한 시스템,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2배, 그리고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전투력이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저 훈련기에 어떤 괴물을 숨겨놓은 걸까요? 회의론자였던 엔지니어가 신봉자로 돌아선 그 8일간의 기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에서 유도무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엔지니어인 야쿱 코왈스키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새벽 방콕의 한 호텔방에서 저는 이상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에서 사흘간의 작전으로 태국이 압도적 성공을 거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했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엔지니어의 눈으로 보면 뭔가 석연치 않았죠. 현대전에서 사흘은 너무 짧습니다. 특히 요새화된 진지를 공격하는 작전이라면 더더욱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태국 언론 기사들을 훑어봤습니다. 대부분 정치적 수사로 가득했지만 한 군사 전문 매체의 짧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T-50TH 골든 이글이 작전에 투입됐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산 고등훈련기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훈련기요? 실전 공습에 뭔가 잘못 번역된 게 아닌가 싶어서 태국어 원문을 구글 번역기에 돌려봤습니다. 번역이 맞았어요. 훈련기가 정말로 작전에 투입됐던 겁니다. 폴란드가 왜 제게 이 출장을 보냈는지 이해하시려면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폴란드는 엄청난 규모의 군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구형 소련제 무기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무기를 찾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그리고 FA-50 전투기 48대, 총액이 120억 달러를 넘는 거대한 계약이었어요. 유럽 방산업계는 충격을 받았죠. 왜 검증된 독일제나 미국제가 아니라 한국제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좋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는 스마트폰과 다르죠. 수십 년의 실전 데이터와 검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PGG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저는 반대파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저를 방콕에 보낸 겁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직접 확인하라는 임무였죠. 태국은 T-50TH를 14대 보유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주요 운용국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한국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폴란드의 도입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텔 창밖으로 방콕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계산을 시작했어요. 훈련기로 요새를 공격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훈련기는 공격력이 약하고 방어력도 없죠. 중국제 방공망 앞에서는 더더욱 취약할 겁니다. 그런데 태국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태국이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단 사흘 만에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전 9시에 태국 국방부 관계자와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원래는 형식적인 예방 방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질문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TIMS-50TH는 어떤 무기를 사용했나? 사거리는? 명중률은? 손실은?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으며 저는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출장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예감이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서 쓸 보고서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택시를 타고 태국 국방부로 향하면서 저는 방콕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국경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20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태국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3명의 공군 관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소폼 대령이 악수를 청하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형식적인 대화가 10분쯤 이어진 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캄보디아 국경작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대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경계하면서도 자랑스러운 기색이 보였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죠. 국경 불법 시설을 타격했고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T-50TH가 투입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골든 이글이 주력이었습니다. 훈련기를 실전에 투입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F-16도 있으셨을 텐데요. 대령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임무 성격상 T-50TH가 더 적합했습니다. 거리, 정밀도, 효율성 면에서요. 효율성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훈련기가 전투기보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기술적으로 모순이었거든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습니까? KGB 유도폭탄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한국제입니까? 네, 한국개발 레이저 유도폭탄입니다. 사거리가 상당히 길죠. 구체적으로요? 대령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70km 이상입니다. 70km요? 유도폭탄이요? 네, 정확합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어요. 중국제 HQ-7 미사일 사거리가 12km니까 거의 6배 거리입니다. 목표물까지 실제 거리는요? 대략 65km였습니다. 명중률은요? 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투하한 모든 폭탄이 명중했습니다. 100%요? 전투 상황에서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손실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적 방공망 밖에서 작전했으니까요. 대령의 차분한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 없이 작전을 완수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20년간 전투란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고 배웠어요. 조종사는 목숨을 걸고 그 대가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태국은 그 공식을 깨뜨린 겁니다. 캄보디아의 대응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가 우리 기체를 포착하지 못했어요.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있었죠. 하지만 사거리 밖이었으니 작동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전술적 우위였습니다. 상대가 대응할 방법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미팅이 끝날 때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왈스키 씨,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현명했어요. 우리 경험이 그걸 증명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란스러웠어요. 증명이요? 단 한 번의 사례로요? 택시에서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70km 사거리, 100% 명중률, 손실 제로. 숫자는 명확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이게 정말 가능한가? 아니면 과장인가?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바르샤바 본사에 중간 보고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죠.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고, 아니면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결국 간단한 팩트만 나열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더 조사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창밖으로 방콕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알게 될까? 그 사실들이 제 보고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KGB 유도폭탄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몇몇 방산 전문 사이트와 한국 언론 기사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KGGB는 코리언 GPS 가이더드 밤의 약자였습니다. GPS와 레이저를 결합한 이중 유도 방식이었어요. 무게 500kg, 사거리 72km, 콘크리트 관통 능력까지 갖췄다고 했죠. 저는 손에 익숙한 유럽제 무기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AASM, 미국의 JDAM, 독일의 유도폭탄들.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시스템들이었어요. 사거리 72km라. 미국 JDAM-ER의 최대 사거리가 70km 정도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JDAM-ER은 대형 전투기에서 운용되는 무기였죠. F-15나 F-16 같은 주력기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KGGB는 훈련기에서 발사됐어요. T-50TH라는 작고 가벼운 기체에서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의 사거리는 발사 플랫폼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빨리 날수록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대형 전투기가 유리한 거죠. 하지만 태국은 훈련기로 그 거리를 달성했어요. 어떻게? 저는 T-50TH의 재원을 찾아봤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5, 최대 고도 14,800m. 나쁘지 않은 성능이었어요. 하지만 F-16의 마하 2.0, 15,000m 이상보다는 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끝에 남았죠.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무기 자체의 설계가 다른 건가? 유럽과 미국의 유도폭탄들은 대부분 기존 무유도 폭탄의 유도 키트를 부착하는 방식이었어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유도폭탄으로 설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장거리를 염두에 두고 공기역학을 최적화했다면, 그렇다면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해야 하니까요.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작전 사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국 공군 소폼 대령이었어요. 코알스키 씨,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돈무안 공군 기지를 방문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기지 방문이라니요. 실제 T-50TH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었죠. 물론입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오후 2시에 호텔로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방콕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늘 오후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의문만 생길까요?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NATO 표준, 서방 무기 체계, 검증된 기술들.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 믿음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실전 경험에 기반한 확신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확신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하지만 군사기술은요? 저는 항상 그들을 추격자로만 봤어요. 서방을 따라가는 나라로요.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까지 4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확신에 차있던 엔지니어가 아니라 의문을 품은 연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오후 2시 호텔 로비에서 태국 공군 차량을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그것이 제 보고서를, 제 결론을, 어쩌면 제 생각 전체를 바꿀까? 검은색 세단이 호텔 앞에 섰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차에 올라탔고 차는 돈무안 공군 기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방콕의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손에 든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질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오늘은 답을 얻을 겁니다. 어떤 답이든 말이에요. 돈무안 공군 기지는 방콕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차가 기지 정문을 통과하자 넓은 활주로와 경납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폼 대령이 기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3번 경납고로 안내했어요. 문이 열리자 제트 연료 냄새와 함께 거기 T-50TH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본 실물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기체였죠. F-16보다 확실히 작고 날렵했습니다. 회색 도색의 태국 공군 마크가 선명했어요. 대령의 허락을 받고 기체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동체에 댔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복합 소재였죠. 정비사차야 상사가 날개 아래 하드포인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KGGB가 양쪽에 각 한 발씩 장착됐다고 했어요. 작전 후 기체 상태를 묻자 그는 단호하게 답했죠. 완벽했습니다. 어떤 손상도 없었어요. 적의 공격은 없었냐는 제 질문에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었으니까요. 간결하지만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잠시 후 작전 편대장 수랏 대위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침착한 조종사였어요. 경납고 휴게실에서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훈련기로 실전 작전을 한다는 게 의문이었다고요. 하지만 KGGB 사거리가 70km 이상이었고 고도 8,000m에서 투하했기에 적 방공망 밖이었다는 겁니다. 네 발 모두 명중했고 레이저 유도 시스템은 정확했어요. F-16과의 비교를 묻자 대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F-16이 더 강력하지만 이번 임무에는 T-50TH가 더 적합했다고요. 왜냐고요? 효율성이라고 했어요. 운용 비용이 F-16의 절반도 안 되고 정비도 쉬운데 정밀 타격 결과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한국 무기 신뢰도에 대해서는 솔직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실전에서 증명됐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죠. 기지를 나설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실물 확인, 정비사 증언, 조종사 면담,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KGGB와 T-50TH 조합은 실제로 작동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아마도 제 20년 경력이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이나 미국 무기만큼 좋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바르샤바 공과대학에서 배운 것, NATO 표준 교육, 서방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저항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받아 적은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내일은 바르샤바 본사와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중간 보고를 해야 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고 인정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까요?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고 현장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엔지니어로서가 아니라 유럽인으로서 서방 기술을 맹신했던 사람으로서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내일 화상회의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실을 말하는 엔지니어일까요? 아니면 편견을 지키려는 사람일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바르샤바 본사 회의실이 떠 있었어요. PGG 경영진 5명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죠. 화면 중앙에 안제이 부사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직속 상관이었어요. 태국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작전 개요, 무기 재원, 성능 데이터들이었어요. T-50TH와 KGGB 조합은 작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4발 투하, 4발 명중. 기체 손실 제로, 조종사 부상 제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 경영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거리 확인, 방공망 대응, 신뢰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72km 사거리, 중국제 HQ-7 무력화, 기지 방문과 조종사 면담까지 모든 내용을요. 안재희 부사장이 핵심 질문을 던졌어요. 자네 의견은 어떤가?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경력에서 나온 회의론과 사흘간 본 현실이 충돌했어요.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지를 방문했고 기체를 확인했으며 직접 면담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기대치를 충족하느냐는 질문에 제 입에서 나온 답변이 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충족 이상입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는 유럽제나 미국제를 능가합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폴란드의 도입 결정이 옳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죠. 기술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데이터로 답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안재희 부사장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라고 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정오 햇살이 눈부셨어요. 더 많은 증거라. 사실 이미 충분했습니다. 데이터도 있고 증언도 있고 실물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본사는 더 원했죠. 아마도 저와 같은 이유일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지난 사흘을 되돌아봤습니다. 회의론으로 시작했던 출장이었어요. 한국 무기의 약점을 찾아 폴란드의 도입 결정에 제동을 걸려 했죠. 하지만 찾은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효율성,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실전 검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폼 대령이었어요. 내일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가 방콕에 온다며 만나보겠느냐고 물었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T-50TH를 만든 회사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조사를 직접 만나면 더 많은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본사가 원하는 추가 증거도 확보할 수 있고요. 만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국방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를 했어요. 내일 한국 엔지니어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엔지니어로서 그들과 대화하면 뭔가 다른 게 보일까요? 아니면 제 편견만 더 확인하게 될까요? 창밖의 방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은 단순한 기술 조사가 아니었어요. 제 확신을 시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시험에서 제 확신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내일 질문할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질문들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을까? 그리고 유럽인 우리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할까?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태국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이 들어왔어요. 김성훈 상무와 이지은 차장이었습니다. KAI 해외사업본부와 기술지원팀에서 왔다고 했죠.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김 상무가 미소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T-50 개발 과정이 정리된 슬라이드였어요. T-50은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국 훈련기에 의존했고 비용도 비쌌으며 기술 이전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독자 설계로요. 개발 기간 10년, 투입 인력 수백 명, 실패와 재설계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묻자 김 상무가 답했어요. 초음속 비행과 무장 탑재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었다고요. 훈련기는 가벼워야 하는데 무장을 달면 무거워지니까요. 이지은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복합 소재 사용과 구조 최적화로 해결했다고요. 불필요한 무게를 줄이고 필요한 강도는 유지했다는 겁니다. KGGB 개발 과정도 들었어요. T-50 완성 후에 시작했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사거리 70km 이상, 정밀도 3m 이내, T-50 운용 가능.
해외 기술 도입 여부를 묻자 김상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순수 국내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GPS 유도와 레이저 유도를 결합하고 공력 설계로 사거리를 늘렸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도 수십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발했냐고 물었죠. 김상무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야 할 돈도 없었고 팔아줄 나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었죠. 이지은 차장이 덧붙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수백 번 테스트했고 수십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부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오만함은 없었죠. 담담한 확신이었습니다. 태국 작전 결과에 대해 묻자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만족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고요. 이 무기가 작동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실전에서 증명됐다는 게 의미 있다고 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 개발 과정, 미래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어요. 회의가 끝나고 악수를 나눌 때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고요. 무기가 완벽하진 않지만 제값은 충분히 한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선택지가 없었기에 스스로 만들었고 실패를 거듭하며 성공했죠. 유럽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도 경험도 자신감도. 그래서 안주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뭘 써야 할지 알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검증됐고 폴란드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다는 것도요. 일주일 전 방콕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론자에서 현실주의자로 변한 거죠.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태국 -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서의 한국산 무기 체계 성능 평가. 첫 문단을 썼어요. 본 보고서는 2025년 12월 태국 -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서 사용된 한국산 T-50TH 전투기와 KGGB, 유도폭탄의 실전 성능을 분석한 것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했어요. 일주일 전 저는 한국 무기의 약점을 찾을 거라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키보드로 돌아와 입력했습니다. 작전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이었습니다. 4발의 KGGB가 모두 명중했고 항공기 손실은 전무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사거리 72km, 명중률 100%, 운용 비용 F-16 대비 50%.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분석도 다뤘어요. T-50TH의 복합 소재 구조, KGGB의 이중 유도 방식, 시스템 통합도를 정리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이 결론을 읽는다면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편향은 제 안에 있었다는 걸요.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는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 유럽 및 미국 제품과 경쟁 가능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한 문장을 더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서방 무기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문장을 쓰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권고사항도 작성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도입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썼어요. KGGB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죠. 마지막 문단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기술 수준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이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데이터는 객관적이었고 분석은 논리적이었으며 결론은 정직했어요.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태국 출장 최종 보고서였죠. 이메일로 바르샤바 본사에 전송했습니다. 발송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갔습니다. 방콕의 밤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크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내일 아침 바르샤바로 돌아갑니다. 본사에서 제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엔지니어로서 의무를 다했습니다. 진실을 보고한 것이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출장은 단순한 기술 조사가 아니었어요. 제 확신을 시험하는 여정이었죠. 그 시험에서 제 확신은 부서졌지만 부서진 자리에 더 나은 이해가 자라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사람은 일주일 전 떠났던 사람과는 다를 겁니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엔지니어로 말이죠. 3주 후 바르샤바 PGG 본사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안제이 부사장과 경영진이 테이블 건너편에 있었죠. 제 보고서가 프로젝터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안제이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쿱, 자네 보고서를 여러 번 검토했네. 솔직히 놀라웠어. 저도 방콕에서 놀랐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이 정도 수준인가? 네, 실전에서 증명됐어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 도입 결정은 옳았다는 건가? 기술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모두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가격은 유럽이나 미국 제품 대비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수합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이 증명했고 여러 나라가 이미 검증했죠. 회의는 2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데이터로 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안제이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야쿱, 자네가 변했네. 방콕이 저를 바꿔놨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말이야.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따라야 하네. 편견이 아니라.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의 겨울 하늘이 회색이었지만 제 마음은 밝았어요. 책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폴란드 마이너스 한국 방산 협력 프로젝트 일정표였어요. K 전차 첫 인도는 내년 봄, K-9 자주포는 여름, FA-50은 가을이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배정됐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를 폴란드군에 통합하는 일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KAI 김성훈 상무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보고서 잘 봤다며 내년 봄 폴란드 방문 시 뵙겠다고 했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좋은 무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바르샤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지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했죠. 그리고 그 강함의 일부는 한국에서 올 겁니다. 저는 20년간 유럽과 미국 무기만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넓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이제 우리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K 전차 기술 교육, K-9 자주포 정비 매뉴얼 번역, FA-50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할 일이 많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 지식이 아니었어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었죠. 편견을 내려놓고 사실을 보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저를 더 나은 엔지니어로 만들었어요. 내년 봄 K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하면 저는 그곳에 있을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폴란드도 한국처럼 자체 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필요와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창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봤어요.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드는 일에 저도 함께 할 겁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엔지니어로 말이죠.